당원들로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되는데 이재명을 이기려면은 보수 대연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른바 네. 빅텐트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빅차박.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이 판단할 때는 단일화에 좀 열려있는 사람 쪽에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게 꽂혀있는 것이 자기 후보보다는 좀 당원들은 이재명한테 꽂혀있잖아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대선을 이재명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면 대선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네. 힘이 쫙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직관적으로 본다면은 단일화에 대해서 우호적인 후보 쪽을 당원들은 좀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2차 경선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입장. 입장.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일단은 4명에서 2명을 추려지는 가운데서는 한덕수 대행나 또는 외부에 있는 보수 주자들과의 단일화에 얼마나 이제 열려 있느냐, 적극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과연 할 것이냐. 지금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제 출마에 상당히 마음이 있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부정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두 명으로 줄여지는 가운데에 어떤 가상대결 조사를 해봤을 때 네.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10% 이내로 한 자릿수 줄어든다 하면 한덕수 대행 고민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내가 가봤자 이거 뭐 그 정도 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텐데. 네. 근데 만약에 한두 명으로 좁혀지는 흐름에서도 뭐 15% 이상, 막 20%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한덕수 대행의 결정은 좀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갈지 여부를 이제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단일화 뭐 이후에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한덕수 대행과 하게 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긴 있는데 같이 보수 후보에서 논의되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까지 단일화 테이블에 같이 참여하게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인 단일화 논의에 이제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지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지금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포섭할 것이냐 논의로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사 하나라도 이재명을 이기네 양자 대결에서 또는 이준석 합했을 때 이기네 저는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이 보수 빅 플랫폼으로 모을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건 결국은 지지율이 깡패거든요. 네.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본인한테 가장 많이 이익이 되는 게 뭐냐인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수 대연합하면 못 와요. 이름을 빅 플랫폼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제7공화국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임기 3년으로 한다.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맞추겠다. 7공화국 국회의 권력을 많이 떨어뜨려 놓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 파급 효과는 대선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빅데이터 도구로 해보면 이 트럼프의 언급량이 이재명 후보보다도 많아요. 거의 2배가량. 그리고 국민의힘 거론되는 지금 경선에 뛰어든 이 4명 4강에 오른 사람들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빅데이터 언급량이 기간을 설정하면은 약 3배 가까이 많아요. 이게 지금 저는 일종의 민심 지표거든요. 요 흐름을 이해한다면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간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건 뭐 맥 빠진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가 되는 거죠. 네, 통상협의에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자 대결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요즘에 3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10% 주자리에서 이제 근접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등 이제 4개 조사 회사가 매주 발표하는 이른바 MBS 조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후보에 따라서 좀 한 1, 2%씩 다르긴 하지만 뭐 7%, 8%, 9%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흐름으로 가면 선거 치러지게 되면 주자릿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른붕답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투표에서는 모른붕답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한 사람들만 가지고 100%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후보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지율이. 그러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 그러면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올라갈 네. 가능성이 있고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다라고 하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였을 때 이준석 후보 3자 대결에서 지지율이 뭐 미세한 차이기는 합니다만 높은 흐름이 여러 조사에서도 좀 확인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나와서 3자 대결로 치러지는 것을 야당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구도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수표가 나뉘어지는 것이니까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안정적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얘기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단일화 또는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단일화를 한다면 이준석 의원을 후보를 빼놓고 단일화 논의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3자 대결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을 보게 되면 뭐 20% 내외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0% 넘잖아요. 되게 보게 되면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는 후보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당 지지율만큼은 후보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3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당 지지율보다도 얻지 못하는 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정당 지지층을 다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당의 대표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많이 무당층에도 있고 지지 후보 없음에도 있고 이준석 후보한테도 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같이 이제 논의를 아까 빅텐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대행과의 단일화 논의만큼이나 이제 보수에는 이제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마지막 퍼즐이라고 봐야 되겠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을 열어두고 있죠. 네. 홍준표 후보는 대구 페스티벌 치맥 페스티벌 동지잖아요. 네. 치맥 동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세대포위 안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이준석까지 포함이 돼야 이번 6월 3일 대선에서는 보수층 투표율이 최대치로 제고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가능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한동훈이 어떻다, 홍준표가 어떻다, 김문수가 어떻다, 한덕수가 어떻다, 이준석이 어떻다가 아니라 다 끌어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봐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준석이 이 정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토론회를 참가할 수 있거든요. 네. 2012년 대선에서는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박근혜 내려오세요.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보수층들을 자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울어져도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보수는 어차피 지금 믿져야 본전이에요. 이 이준석 정말 앙팡 테러블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저격하는 것보다 몇 배, 몇백 배, 몇만 배 더 아플 것이고 타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정희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하고는 좀 다른 역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른바 경제나 또는 트럼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성격도 연출될 수 있는 것은 준스톤에 달려있다. 마지막 퍼즐이라고 봐요. 이 빅 플랫폼에 뭐 이낙연, 유승민은 발생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퍼즐에 이준석을 탁 붙여 넣느냐 못 붙여 넣느냐가 이번 대선에 저는 결정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탄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진 인물이냐에 따라서 일단 단일화 참여할지 여부 가능성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찬성을 해왔는데 이제 반대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단일화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바꿔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단일화 논의를 하는데 단일화 이제 조건이 있어요. 단일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나갔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데 합치면 될지도 모른다. 네. 예. 근데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최종 후보가 내가 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맞춰졌을 때 단일화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치면 내가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다. 야당 후보를. 그러면 논의에 참여할 텐데 이거 합쳐도 되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합친다 하던 내가 후보가 될 가능성 없다. 그러면은 난 젊기 때문에 오래 정치를 할 것인데 이 국면에서 나의 존재감만 확실하게 보여주면 나는 뭐 나쁠 거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이제 단일화했을 것을 가정했을 때 그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느냐 여부. 네. 그것이 또 이준석 후보로서는 단일화를 선뜻 받을 것인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이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준석 후보도 본인이 박근혜 키드로 출발했잖아요. 네. 그러면 준스톤도 결국 자기가 돌아와서 안겨야 될 품은 보수란 걸 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버렸죠. 한동훈 후보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려고 말락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쫓겨난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수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이 들게끔 만듭니다. 드디어 이제는 보수 주부층
60대, 70대가 준석이한테 미안하다. 이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데는 본인의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빅 플랫폼 판에서 자기가 눈에 가시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보수의 대승적인 한번 판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수 쪽에서는 방송에서 나가서 떠드는 사람들도 그래도 이준석은 쫓겨났는데 자기를 버리고 돌아왔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보수의 판은 준스톤 판입니다.